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사무라이의 역사 3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고다이고 덴노와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 1333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막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고다이고 덴노와 막부를 다시 수립시키려던 아시카가 다카우지 사이에 내분이 벌어졌고 1336년 고다이고 덴노는 교토를 탈출 후 요시노에서 적통을 표방하고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교토에서 허수아비 덴노를 옹립해 무로마치 막부를 개최하며 일본에는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남북조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규슈섬에 등장한 바퀴벌레 같은 세력이 있었으니 이름도 악명 높은 왜구들이었습니다. 왜구는 규슈섬은 물론 쓰시마섬과 이키섬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해적 집단을 의미하며 물론 일본 해적이야 이전에도 많았지만 역사적 의미로서 왜구는 14세기 일본의 남북조 시대 때 처음 탄생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 때 왜구를 전기왜구라고 하죠. 규슈, 쓰시마, 이키를 통해 황해의 해류를 타면 중국 동남해안과 고려 서해안을 양옆으로 털어먹을 수 있었죠. 왜구의 첫 타겟은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고려였습니다. 왜구들의 약탈이라면 주로 고려의 남쪽 해안지방의 피해가 심했구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남쪽 해안지방의 피해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극심했고 왜구들은 내륙까지 들어와 고려를 초토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딱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점이 바로 1350년입니다. 왜구들의 약탈 빈도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이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쳐들어왔으며 작은 약탈까지 다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이 침공해왔습니다. 중국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은 왜구에게 약탈당하는 고려에게 이런 말을 하며 걱정해줄 정도였습니다. 왜구들이 중국의 근심거리는 되지 않겠지만 고려를 소란하게 만들까 우려된다. 하물며 왜놈들이 10년 넘게 바닷섬을 휘젓고 다녀 고려 왕국의 모든 사정을 세세히 알고 있으리니 이것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왕이 그들을 물리치려 할 경우 깊은 해저와 높은 보루 및 충분한 비축물자가 없으면 사방에서 원병이 오더라도 적들의 예봉을 꺾고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명나라도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는데요. 1360년대 중후반부터는 왜구들이 중국의 동남해안을 털었습니다. 고려보다 털어먹을 게 더 많았고 특히 산둥반도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명나라의 홍무제 주원장은 무로마치 막부에게 왜구들을 단속하라며 항의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명나라는 무로마치 막부와 조공관계를 수립하여 대명무역을 독점하게끔 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대명무역을 독점하면 왜구들의 불법적인 약탈이 무로마치 막부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조공관계를 받아들이고 명나라의 연호를 채택하며 명나라로부터 북조의 덴노와 쇼군은 명나라 조정의 책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헤이안 시대 견당사 폐지 후 500여 년 만에 중국과 정식 국교를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명나라는 무로마치 막부와의 무역만을 공식 무역으로 인정하며 그 증표로 감합이라는 표차를 발행했습니다. 다행히 무로마치 막부만이 감합을 소유할 수 있었고 오로지 감합이란 증표로 무역이 가능했던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무역의 형태를 감합무역이라고 부른답니다. 감합무역이 시작한 이래 일본에서는 명나라로 견명선이라는 무역선이 활동을 시작했죠. 분열되었던 남북조는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통일되었습니다. 국력은 북조가 남조보다 훨씬 더 강했지만 남조의 수도 요시노는 천혜의 요새였으며 북조의 덴노는 막부가 강제로 옹립했기에 상징성과 정통성은 남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조는 거듭 남조를 압박하고 있었기에 남조에는 만성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1392년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남조의 고카메야마 덴노에게 강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구태여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말고 이제 그만 평화롭게 남북조를 통일시키자고요. 도저히 북조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고카메야마 덴노는 남북조 덴노 혈통이 교대로 돌아가며 덴노를 즉위한다는 조건으로 덴노직에서 퇴위하였습니다. 그간 남조에서 보유하던 덴노가의 상징적 유물이었던 일명 삼종신기 청동거울, 청동검, 고곡을 북조에게 바치면서 남북조가 통일되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던 1392년 딱 그 해에 일본에서도 남북조가 통일되었죠. 남북조 통일 후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북조에게 대항하던 규슈섬을 평정했습니다. 명나라와 감합무역을 시작하며 대명무역을 무로마치 막부에서 독점한 것도 딱 이 시점이었죠. 그런데 규슈가 평정되니까 규슈에서 막부 세력에게 대항했던 패장병들은 가만히 있으면 토벌될 뿐이잖아요. 이 막부에게 쫓겨난 규슈 세력과 감합무역으로 인해 무역이 막혀버린 왜구들이 다 힘을 합쳐서 작정하고 요동반도를 털러갑니다. 요동반도를 가던 중 식량 보급을 위해 일부 병력이 조선의 황해도 해주 연평곳을 노략질했는데 이때가 딱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태종 이방원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군사권을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1419년 상왕 이방원은 대마도 정벌을 지시했고 이 중부를 3군 도채찰사로 삼은 채 왜구들의 본거지였던 쓰시마섬을 정벌했습니다.
이종무의 쓰시마섬 정벌은 어딘가 찝찝한 승리였지만 대마도주의 항복과 앞으로 왜구를 단속시키겠다며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동반도로 갔다던 그 대규모 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20년 요동반도의 끝자락 다롄에서 명나라 군대에게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전기 왜구의 활동기는 끝나고 왜구 창궐은 한동안은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무라이 하면 역시 검이죠. 사무라이의 역사인 막부 시대가 개막하면서 검을 숭상하는 문화가 만연해졌습니다. 사무라이 시대 이전까지는 한중일 동일하게 고리자루 큰 칼의 한자어인 환두대도를 사용했습니다. 외나령 직도로 칼 손잡이 끝에 동그란 환과 장식을 달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하지만 헤이안 시대의 국풍 문화를 거치고 사무라이 시대, 즉 막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일본 고유의 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초의 막부시대 가마쿠라 막부 때 탄생한 첫 일본도는 타치였습니다. 직도였던 환두대도와는 달리 타치부터 일본도는 완만하게 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도라고 정형화하기에는 그저 환두대도를 구부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죠. 가마쿠라 막부 시대 전설적인 대장장이가 있었으니 소슈 마사무네입니다. 그가 만든 검은 워낙 명검이라 마사무네 자체가 명검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워낙 자자해서 진품보다는 가품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며 현재 남아있는 마사무네 진품들은 반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주름잡던 칼은 타치였으나 두 번째 막부 시대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는 카타나가 일본도의 중심이 됩니다. 카타나는 타치에 비해 길이가 짧아 휴대하기도 편했으며 칼의 폭은 타치보다 넓어 훨씬 강력했습니다. 카타나의 공식 명칭은 우치 카타나입니다. 카타나가 일본도의 전형이 되는데 이 타치와 카타나의 차이점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착용 방식인데요. 타치는 허리에 끈으로 고정시키지만 카타나는 허리 춤에 옷 안으로 꽂아놓고 다닙니다. 무로마치 막부부터 사무라이들은 카타나와 함께 휴대용 와키자시를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단검 와키자시는 호신용으로 검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와키자시만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신체의 일부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길이가 1m에서 3m에 육박하는 대형 일본도 노다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노다치는 휴대하거나 다루기는 힘들었으나 한 번의 공격만으로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했다죠. 하지만 막부시대에 이르러 일본인들이 칼을 숭상했다고 해서 성능도 우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칼의 이가 부서지거나 돌신이 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칼을 만드는 건 잘해도 일본 내에는 질 좋은 철이 없었습니다. 고대시대에도 일본은 철을 가야로부터 수입에 의존했잖아요. 일본도의 성능을 높인 시점은 임진왜란 이전 서양어로부터 철을 수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일본도도 일본도지만 막부시대가 시작하면서 내전이 많아지니 일반 보병의 비중이 커졌고 이에 따라 일본식 장창인 야리가 보편화되어 보병들은 주로 야리를 사용했습니다. 1392년 남북조가 통일되고 이후 감한무역으로 무로마치 막부가 대명 대조선 무역을 독점하고 1420년 왜구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 안정의 시대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일본은 일본식 봉건제에 따른 고질적인 지방분권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막부시대 이전부터 팽배했던 지방 호족의 세력과 역시 막부시대 이전 귀족들의 문화에서 지방 사무라이들에게로 전해진 장원의 확대, 또 사무라이들이 장원의 일부를 분할 상속해주는 일문식 봉건제는 지방 영주라는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지방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막부가 중앙 집권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하고 무역을 독점해도 가장 근본적인 토지제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방 세력의 발호를 억제할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다이묘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묘들이 종국인 무로마치 막부를 해체시키고 센고쿠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